네, 이해찬 대표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풍이 두 개가 연이어서 지나가는 바람에 서남 해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읍에 수해 복구집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복구를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는 일부 지역만 보도가 집중적으로 많이 됐는데 정읍 같은 데가 오히려 나주보다 더 피해 규모와 범위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1년 동안 아주 공들여 놓은 과수와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보험 사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보험에 못 든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경우만 보험에서 보험을 받아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에 들 수가 없는 그런 농가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정부가 50%를 대고 지방자치체가 30%를 대고 농가 본인이 20%를 부담을 하는데 지방자치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30%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가 없어서 70만 원대에 상한선을 걸어놓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정부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간곡하게 촉구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 빨리 선포를 하시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비비를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도 수재를 난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가 피해도 있고 가옥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서 많은 피해민들이 실질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현실화된 피해 보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피해 농가나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두 분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와 대통령이 만날 때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성의 있는 태도가 먼저 선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두 분이 비밀 회동을 해서 무슨 밀당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대표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되셔가지고 5.16을 미워한다라든가 유신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선을 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헌법을 3번씩이나 유린한 사람입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4.19 민주헌정을 유린을 했고 69년도에는 삼선개헌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독재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72년대에는 유신체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해산한 겁니다. 국민의 주권기관인 국회를 해산한 유신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했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민청학년 사건도 제가 구속됐을 때 민청학년 사건의 긴급조치 사후에는 학생이 학교에 불출석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그 학교에 안 나오면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그런 위헌적인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징역 5년을 처한다는 그런 포고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신 체제를 가지고 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73년대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해 올 때 관여했던 미국 고위 외교관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런 대응 조치가 안 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수장이 되었을 것이다. 제가 그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로 그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4년대에는 민주학년 사건으로 75년대에는 인혁당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유신체제가 지나간 지가 불과 4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런 세력이 다시 또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다면 이 나라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역사적으로 후퇴하는 그런 그 나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도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치고 그러고 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님 모두가 내놓겠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국민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온 것은 극심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지만 중소도시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정 지역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다 살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민이, 서민이 정부가 있어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19대 첫 번째 정기국회이고 동시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됩니다.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청산과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청산을 하고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통합을 외치더니 결국 이명박 정권과 통합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입니다. 이명박 정권 2기를 꿈꾸는 새누리당은 조용한 규패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국회, 민생의 국회, 평화를 이끌 변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반값 등록금, 양육수당 확대 논의를 했습니다. 자기의 공약을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청와대에 부탁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대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께 이러한 일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협력해서 반값 등록금과 양육 수당에 대한 법과 예산을 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하려고 했지만은 방해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사사로운 개인적 용무로 외국을 나갔는데 검찰에서 뒷조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질문을 해서 본인이 조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방해한 것은 엄연히 직권남용이고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출입국 관리국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관리기록 조회를 허가해서 본인의 의무를 풀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금융계좌도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이 조회를 했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입국 관리 기록은 본인이 원하면은 열람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박영선 위원장의 말씀대로 검찰이 법사위원장의 행적을 조사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권을 중시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오니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의 출입국 관리 기록을 의심 없이 본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인천 경선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모양새로 오늘 아침 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 경선장 분위기가 한마디로 위험한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고성 야유가 또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정치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경쟁이라는 건 저런 거지 라고 제 스스로를 좀 이해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민주당의 경선이 사실은 정당 사상 최초로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선거를 도입했었고, 또 이번 그 대선 후보 경선은 일찌감치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기로 이미 모두 다 이구동성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것이죠. 룰이라는 건 그런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관한 것이지, 룰이 뭐 지도새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룰이 만들어졌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먼저, 인선부터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거 2007년 국민경선 당시에 정동영, 손학규 후보 간의 빅매치 때 양측 협상 대리인으로 참석해서 이 국민경선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비롯해서 또 당내
중립적인 인사들, 그리고 외부 학계 전문가를 망라한 17명의 정말 메모드 기획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마다 전부 다 전원회의를 통해서 몇 명이 뭐 그런 기획하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회의를 계속 열어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 또 좀 전에 민주당이 시행했던 안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기술적 점검, 또 보안 유지 방법 이런 것들 모두 다를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돼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몇몇 분들, 기획단에 참여했던 몇몇 분들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후보들 캠프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캠프에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결코 그 룰이 어느 일방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순회 경선장마다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모종의 의도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명백히 아닙니다. 오히려 경선기획단에서는 지금과 다르게 마지막 3주 동안 3회에 나누어서 모바일 결과를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몇 후보 측에서 권역별로 발표를 해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역전과 흥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꿔달라고 해서 후보들 측의 의견을 들어서 최고위가 권역별 발표를 하자고 바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선투표 도입도 기획단의 원안에 없었던 것인데 후보들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경선 중간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처음 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국민들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룰을 만들어 가지고 표의 가치를 절반으로 깎겠다 이렇게 하면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당당하게 한 표 행사한 것을 반값으로 깎는다 하는 것은 그런 그 민주당의 그 약속이 훼손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이 정치 변화와 쇄신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진정성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머지 경선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뽑혀진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 정권 교체에 우리 소망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먹튀 론스타를 빵치는 SC은행의 고배당이 지난 주말에 경제지의 기사에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초가 돼서 그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그런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중간 배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금융노조를 통한 내부 통제 수단이나 또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당국도 이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금융노조와 힘을 합쳐서 이런 이 한국 지점 및 유럽발 금융위기에 본사에 이 어떤 그 돈을 막 그 파이프라인처럼 제공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런 힘을 좀 제도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간의 만남은 정권 연장을 위한 대학 동거의 시작일 뿐입니다.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완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박근혜 후보는 국민통합의 억지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에서 서로 이익을 쫓은 가식적인 계약동거의 시작입니다. 100분을 만났다면서 그들이 틀어놓은 것은 5분짜리 민생이고 기자들의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98년 당시 정세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15가지 이상 된 합의사항을 발표했던 거에 비추어볼 때 어제 만난 두 사람의 100분 동안에 어떤 밀담을 나눴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대선을 불과 107일 남겨놓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상한 만남을 할 게 아니라, 또 검찰은 양경숙 사건으로 대표되는 흘리기 수사, 민주당 표적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정부기관과 공직사회는 엄정중립, 선거의 엄정중립 선언을 해야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과 같은 공정한 대선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다면서 거리 불신검문을 2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절실해진 지점인데요. 그러나 그 대책의 첫 번째 대책이 불신검문의 부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묻지마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유신 독재 시절의 통행금지나 장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이 묻지마 범죄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항구 대표의 이 발언도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범죄와 충동적 범죄가 747 공약의 실패와 사회 안전망 붕괴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불신검문 대책을 중단하고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대책을 세워줄 걸 촉구합니다.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경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경선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와 우려가 높고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과 민주당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의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 지도부로서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도부는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는 자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정골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의 인적 쇄신에 대한 보도가 지도부의 한 사람이 저에게 눈을 아프게 찌릅니다. 문재인 경선 후보도 국민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쇄신의 필요성을 강력 제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한나라당은 20만 선거인단 중에 8만이 선거했지만 우리는 벌써 100만이 넘는 선거인단이 구성됐고 50%에 가까운 넘는 분들이 투표하고 있는 대규모 국민 경선입니다. 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지도부에 대한 신임과 기타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인적 쇄신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저는 읽었습니다. 다행히 제주 경선 문제에 관해서 범정단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스푸드나 또 통신사 쪽에 서버를 서로 살펴보면 제주 경선의 여러 의문점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후보들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를 해서 완료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경선의 치유는 앞으로 상처의 치유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쇄신을 포함해서 오늘 기사에 실린 함의를 보면 당원과 의원들의 깔려있는 의식들이 표현된 것으로 보고 지도부로서 좀 더 긴장된 생각으로 각오를 가지고 경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정권 교체에 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 말씀드리면 민주당 당원당규에는 이전에 우리가 역사적 전통적으로 있었던 대통령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대본부가 구성되면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의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당권을 행사한다는 규정이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걱정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회동은 한마디로 선거운동입니다. 불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가 된 한 당의 후보의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몸수 부리지 말고 오늘 기사화된 것처럼 대통령 후보 전에 제기됐던 BBK, 도곡동, 기타 모든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백히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명백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재벌들의 내부 거래는 정말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것은 국민조사단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봐도 국민의 눈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계열사의 지분율과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의 비중이 아주 비례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정부의 논의, 요구 또 노력들은 모조리 공룡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로에 대한 사고가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최근 일본이 국부위원 몬주 고속증식로를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혼합물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플루토늄 증식을 통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연간 유지비가 약 1,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것을 중단한 지 오랜데 일본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폐쇄 분명히 입장을 정해주길 기대합니다. 정치검찰의 공작수사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표제는 민주당 공천흥금 사건, 민주당판 공천흥금 사건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공작수사특별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인천 경선에서 생긴 선거운동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정해진 룰에 따라 열정적으로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문화입니다. 결과가 아쉬울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선거 캠프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자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어제 다 누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각 캠프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은 당대로 이 경선 중반전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남은 경선 일정이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경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만큼 이 경선과 무관하게 우리 후보가 확정되었을 때 당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에 대한 준비들을 기획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중에는 정당 혁신, 정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우리 나름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의 변화를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경선에 시작된 이후에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이 미미하게나마 계속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 당의 후보들을 먼저 사랑하고 당이 갖고 있는 작은 성과도 의미 있게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어제 인천 현장에서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다 연일 매진되고 있습니다. 흥행이 되고 있는 것은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다 이렇게 제가 자랑하면서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에 관한 간판을 지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수립하는 예산은 바로 다음 대통령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내년도에 집행할 각종 법률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행해야 할 법률과 예산입니다. 누구에게 미루거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해주겠다는 식의 헛 공약을 남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법안을 제출했고 예산심의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한 지배권이 박근혜 후보에게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합의를 합시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부터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나 최고위원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선관위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를 가리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 경선은 온 오프라인 선거 통틀어 한 점의 보정도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당의 내분의 후보님들과 또 각 캠프에서 이분들을 지지하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은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공통의 목표가 정권 교체라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청년 당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라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올리는 것도 사실 면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사실이 지금 며칠째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일부 캠프의 어떤 우려와 주장대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이 있었다면 저는 탈당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고작 선거 부정이나 이루어지는 이런 정당이라면 제가 이 당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돼서 정말 우리 당에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저는 그런 당에 하루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저와 같은 마음 갖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당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일부 캠프의 일부 지지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곧 정리가 돼서 저희 이번 경선이 정말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까지 축제로 이어질 거라고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여기에 청년으로서 저도 이번 대선까지 정말 제가 하시는 모든 것을 불살라 보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